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벌써 어느덧 목요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다들 잘 보내셨죠? 이제 내일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청량 막차 SKIET 어제 영상 보셨나요? 혹시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차가 혹시나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확률은 낮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 내용도 다뤄보고요. 자, 캐나다의 긴축 정책 시작, 드디어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학개미가 최근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뭔지,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죠?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렛츠 기릿! 자, 오늘 장 정리. 코스피는 3180 밑에 선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코스닥은 1025포인트 그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아서 그래서 오늘 장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어제와 비교해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매동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사는가 싶더니, 그런데 장 막판에 갈수록 조금씩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분들이 조금 매수를 해서 개인 3천억 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사이좋게 1000억원, 2000억 매도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장에는 그냥 눈치 보기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장에 어제 강한 음봉이 있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강한 양봉이 나왔으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마음 놓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기린이분들, 지금 혹시 마음이 너무 불편하시다면 딱 10%만 현금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화를 하는 거는 많이 오른 주식을 현금화를 해도 되는데, 그냥 모든 주식을 만약에 100개를 갖고 있다면은 10개씩 매도를 한다면은 공평하게 10%가 맞춰지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이 오른 게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꼭 올라가는 걸 파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린 거를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냅두면 더 내려가는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식에는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르는 애는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애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금화를 하고 싶다면은 특정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10%씩 털을 깎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동을 보시면은 이제 개인이 3천억, 외국인 1000억, 기관 2000억 이렇게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연기금은 2000억을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랜만에 연기금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연기금은 판다. 자, 오늘의 환율은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117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더 뚫고 가려면 이 상해 증시가 같이 올라가면 더 좋은 바람이 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려면 이 노란색 선인 60일선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조금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우리나라 증시, 아니 전 세계 증시의 카나리아 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100% 들어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근 몇 개월은 비트코인이 오르면 증시가 같이 따라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증시가 같이 떨어지는, 비트코인이 세계 증시의 선행 지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 며칠 전부터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영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3일 정도 전부터 미국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드디어 우리나라까지 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실시간 비트코인 차트를 보자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세계 증시의 카나리아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 시각이 얼추 맞아떨어졌는데요. 어쨌든 그 시각이 맞다면 오늘 저녁에 꼭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했으면 좋겠군요. 자,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하이브를 가져왔는데, 일단 LG 디스플레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재가 있냐고요? 맞습니다. 호재가 있죠. 바로 실적이 좋답니다. 그거만한 호재가 어디 있을까요? 실적이 너무나 좋아서 LG 디스플레이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LG 디플 주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이브도 오늘 오랜만에 큰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우상향인 차트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왜 올랐나? 일단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BTS 컴백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SCI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벌써 저기과 함께 1분기 MSCI를 공부한 지 3개월이나 흘렀습니다. 자, 이 MSCI 투자법에 대한 것도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이브 올라갔다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잠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섹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5G죠. 그런데 지금 이 5G 오지게 안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KMW 오른쪽으로 지속적으로 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이평선들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RFHIC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조금 더 탄탄해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바닥을 기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5G가 오지게 날아가려면 어떤 뉴스가 나와야 될까요? 바로 실적밖에 없겠죠. 삼성전자의 대규모 수주 소식에 같이 날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린이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게 확실한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죠. 자, 그래서 5G를 좋게 보시는 기린이분들은 조금씩 매수를 하시면서 매분기 실적이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수주가 어떤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5G도 좋은 흐름이 나와서 LG 디스플레이처럼 쭉쭉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기린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올라오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꼭 이벤트에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린이분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는 아직인데 넷플릭스 가입자 수는 벌써 왜 이렇지? 어제도 다뤘던 뉴스죠. 한번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주가가 뉴욕 증시 시간에 거래에서 10%대 급락했다. 1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적었던 탓이다. 얼마나 줄었길래 이렇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이날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 공개한 실적 발표에서 1분기 전세계 신규 가입자 수를 398만 명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이 629만 명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예상은 자유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넷플릭스 스스로도 600만 명이 가이던스로 잡아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가장 잘 아는 넷플릭스 본인도 600만 명을 예측했는데 결과를 까봤더니 398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는데요. 2분기 신규 가입자 수는 이보다 급감한 1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월가가 전망했을 때는 400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기대 심리가 꺾이게 되니까 주가가 저렇게 하락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규 가입자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락다운이 서서히 풀리고 팬데믹 여파가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게 되고, 밖에 나가는데 넷플릭스를 보고 다니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의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인 넷플릭스, 코로나가 끝나면 상대적으로 힘이 빠질 수 있다라는 시각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낙관적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입자 수 성장은 둔화했지만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지난 분기 순이익은 17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억 달러나 많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 전체 순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3.75달러로 월가 전망 2.98을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또한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4%나 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잘 번 이유는 미국, 캐나다에서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수 성장은 더뎌진 게 팩트이지만, 하지만 돈을 더 잘 벌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이때까지는 양적 성장을 주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질적 성장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공모주 중복 청약 막차, 크래프톤일까 카뱅일까? 자, 이걸 보고 안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SKIT까지가 거의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대여 중에서요. 그런데 크래프톤이랑 카뱅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그리고 5월 20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중복 배정을 방지하려면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는 투자자별 청약 정보를 확인하고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이렇게 공유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지는 못하고 SKIT 등 일부 공모주 등은 중복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등도 IPO 출격을 앞두고 있는데요.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따라 크래프톤, 카카오뱅크도 중복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확해지겠죠. 키리니분들이 더 많은 치킨을 드실 수 있도록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둘 다 중복 청약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키리니분들 치킨 시키세요. 자, 서학개미 테슬라 제치고 코인베이스 주식을 더 많이 샀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뭐였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상장된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인베이스 상장일인 14일부터 15일까지 약 600억 원어치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이틀간 국내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 가운데 최대 금액이라고 하네요. 이때까지는 1등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테슬라죠. 그런데 테슬라보다 11%나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약간 메롱이죠. 자, 그리고 기린이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 말은 그 가상화폐를 다루고 있는 코인베이스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최근 세계 각국에서 가상화폐 규제 강화가 거론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그리고 한 연구위원은 향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은 코인베이스 주식 투자자 중에서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코인베이스 수입은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시들시들해진다면 그만큼 거래 수수료가 줄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가장 큰 예를 들자면 올해 1월에 우리 삼성전자 엄청나게 사고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하지만 그때 거래량이란 지금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코인베이스의 주가 변동성이 당연히 커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냥 타이틀만 가져왔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비트코인 또 성에 안 찬다. 이제 비트코인도 조금 느려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 야, 이거 너무 보면은 정말 주식시장이랑 똑같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뭐 사죠? 삼성전자 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갈수록 뭔가 주식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씩 다른 주식으로 눈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LG화학? 하나솔루션?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대형주인데 변동성이 조금 더 큰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닥으로 간 다음에는 이제 시총이 1,000억 원 미만인 그 중소형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마치 야생 그 자체인 테마주의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마치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했지만 하지만 이것도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옆에 있는 알트코인이 쭉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도지코인 폭락세 끊고 반등 성공 32센트 수준 그리고 상보라는 말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보라고 할 만큼 아니 이 정도로 도지코인의 시세가 중요한 일이 되었군요. 자, 코인베이스를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를 한번 이어서 보시죠. 미국 상장 후 최저가로 간 쿠팡. 팬데믹 이후 모습은? 자, 팬데믹 이후 급팽창한 배달앱 온라인 소매 판매 시장이 팬데믹 위기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야외 활동이나 직접 식당에 가는 경우가 늘면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이용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는 배달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렸죠. 역시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죠. 자, 내용을 보시면은 배달앱 역시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3월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초기 약 5주간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사용자가 2배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한이 완화된 이후에도 이 사이트로 유입되는 트래픽은 늘었고 이 추세는 지난해 내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배달의 편리함을 느껴보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다만 시장에는 배달앱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판 배달의 민족으로 불리는 딜리버류는 지난달 31일 런던 증시에 상장했다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30% 급락했다고 합니다. 근로자 처우 문제 등이 큰 이슈로 작용했지만 봉쇄 해제 후 배달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가파르게 성장한 기업인 쿠팡의 주가도 20일 뉴욕 증시에서 급락했고요. 쿠팡의 주가는 이날 6.7% 급락한 42달러로 마감하며 지난달 11일 상장 후 최저로 떨어졌다. 쿠팡은 현재 월가에서 엇갈리는 투자 의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군요. IPO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수하는 거는 조금 변동성에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린이분들 한국이든 미국이든 IPO 이후 한 달은 최소한 건들지 말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쿠팡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쿠팡 시가총액이 80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100조가 넘었었죠. 우리나라 기업 2등인 SK하이닉스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네이버 웹툰, 카카오 엔터, 우리가 제2의 쿠팡이 되겠어 라는 포부를 가지고 미국 상장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카카오 엔터, 두나무, 카카오 모빌리티, 네이버 웹툰, 마켓컬리 이렇게 5개가 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네이버가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인 캐나다의 와패드를 인수한 것도 결국 북미 정서에 맞는 이야기를 웹툰으로 옮겨와 글로벌 시장 개척의 속도를 내려고 한 것이라고 하고요. 카카오 계열사 중 웹툰, 웹소설, 영화, 드라마 등을 다루는 카카오 엔터도 올 하반기나 내년쯤 미국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레디시, 그 다음에 타파스 미디어 이런 웹소설 웹툰 플랫폼 인수를 타진한 것도 네이버 웹툰과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외에도 신선식품 업체인 마켓컬리,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두나무, 운송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 모빌리티 등이 올해나 내년을 목표로 미국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미국에 상장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쿠팡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쿠팡은 상장 첫날 100조 원에 달했고 거품 논란으로 이렇게 쭉쭉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가총액이 81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인 네이버는 62조밖에 되지 않는데 그 네이버보다 30%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상장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미국에 상장하는 주식들이 많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도 충분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시간 내서 저 기리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 뜨자 코나 일렉트릭 국내 단종 수순을 밟는다고 합니다. 아이오닉 5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해요. 그렇다면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오닉 5를 사지 코나 일렉트릭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모델인 코나 일렉트릭이 국내에서 단종 수순을 밟는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무거운 뉴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돈풀기 끝, 신호 나왔다. 캐나다 주요국 첫 테이퍼링. 미국 연준은 언제 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중앙은행이 주요국 중 처음으로 통화 부양을 위한 채권 매입 규모를 줄였다.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 더 일찍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겠죠.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 처음 나온 통화정책 정상화 신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기린님분들 중에서 테이퍼링을 잘 모르신다면 오늘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이퍼는 폭이 점점 가늘어진다라는 의미로 마라톤이나 수영 선수 등 지구력이 필요한 운동 선수들이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훈련량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을 테이퍼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상화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수도꼭지에 물을 콸콸콸 틀면 엄청나게 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게 바로 양적 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돈이 시중에 너무 풀리게 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욕조가 물로 넘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물을 잠궈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잠그면 가면 갈수록 물줄기가 약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테이퍼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뭐라고요? 양적 완화로 물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 이제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수도꼭지를 잠근다. 그 말은 돈을 이제 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캐나다에서는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을 하면서도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자, 그 이유는 캐나다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기인한다고 하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이전 4%였는데 6.5%로 한 번에 2.5%나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괜찮으니까 빨리 수도꼭지를 닫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선진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저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미국이 저러나라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쳐다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 연준은 원 1200달러의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시점에 대한 힌트를 아직까지 시장에 내놓고 있지 않다. 대신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진전이 있기 전까지는 매입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경제 성장률을 2.5% 올린 것처럼 미국 경제도 백신 보급, 코로나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빨리 성장하며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이 기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연준이 실제 테이퍼링에 앞서 테이퍼링 신호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이 관심사라고 하네요. 하지만 기린이분들 지금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최소한 1년 아니면 2년은 지나야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미국이 직접 움직이지 않는 이상 노이즈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요국 중 캐나다가 테이퍼링을 먼저 시작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하 TI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그 다음 플러스 10조 스마트 철도 수혜를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요. 자, SK증권에서는 상반기 중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으로 향후 10년간 철도 인프라 구축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철도 운영 관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더욱 대두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에게는 매우 큰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약 45조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도 스마트 철도 구축에 관련해 10조 원의 SOC 디지털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철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대하 TI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때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이때 1,300원이었는데 12,000원까지 올라갔던 일. 바로 왜 올라갔을까요? 맞습니다. 남북미가 서로 협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을 때죠. 그래서 대북주를 꼽으라고 하면 꼭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남북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그 말은 다시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떨어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린이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다시피 철도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는 산업도 아니죠. 그 말은 지금 현재가
고평가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 리포트에는 목표가가 담겨 있지 않았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일봉인데 일봉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121선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군요. 한번 철도에 관심이 있다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반기 실적 성장세에 주목,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신영증권은 22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 실적 성장은 올 하반기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매수, 그 다음에 15만원으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이오에 관심이 없다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장 동력은 램시마 SC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성장의 주역은 미국향 트룩시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 제품의 안정적인 성장과 그 다음에 올해의 기대주인 램시마 SC의 매출 본격화로 실적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며,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유럽 진출과 신규 공급 계약의 기대감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램시마 SC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룩시마가 있습니다. 여기가 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램시마는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어쩌고저쩌고 바이오시밀러로 염증성 장질환, 류머티즘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 사용된다. 그리고 아래 트룩시마를 보셔도 림프종,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 이런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항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딘가에 치료가 된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 시밀러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바이오 시밀러가 뭐냐? 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오늘 알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30초 만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약회사가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20년 정도의 특허 기간을 보유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은 다른 제약회사도 의약품의 주성분을 합성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처음 개발한 약품을 오리지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의약품을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제조하여 만든 의약품을 복제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의약품 중에는 화학적으로 합성하지 않고 항체와 같은 생물 의약품이 있는데 우리가 맞는 주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없어서 세포에서 생산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화학적으로 동일하게 만들면 언제 어디서든 그 화학식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생물 의약품은 세포를 생산하는 조건과 단백질 의약품을 정제하는 방법이 달라서 기존에 특허받은 회사의 단백질 의약품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제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바이오시밀러 또는 바이오 제네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 회사에서 약을 만들면 한 20년 정도의 특허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면은 다른 제약회사도 그 성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약은 언제 어디서든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뉴스 보시죠. 화학 선생님이 본인 집에서 마약을 엄청나게 만들었다. 그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화학적으로 합성하지 않고 항체와 같은 생물 의약품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의약품과 기존 의약품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복제약이라고 하지 않고 바이오시밀러 또는 바이오 제네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기린이분들 이번 기회에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 차트를 봤더니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계속 떨어지는 칼날인데 언제쯤 바닥을 다질지, 그리고 어제 뉴스 기사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공매도가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나빠져서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 뉴스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저 길과 함께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